여러분은 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재테크의 수단이겠지만 68 저에게 이 32평 아파트는 제 인생의 성벽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먼저 간 남편과 30해를 함께하며 일군 곳이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보내고 이제는 오롯이 저만의 온기로 채워진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며 잎사귀를 닦는 일, 안 쓰는 방에 전등을 끄고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아껴 쓰는 이 소소한 일상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평화로운 성벽 안으로 불안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연락 없던 자식이 갑자기 친절해질 때죠. 정적이 흐르던 거실에 갑자기 활기가 돕니다. 외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손에는 웬일인지 묵직한 상자가 들려 있었죠.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한눈에 봐도 수십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최고급 한우 세트였습니다. 엄마, 나 왔어. 아니, 지나가는 길에 엄마 생각나서 고기 좀 샀지. 요즘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 구워 먹고 힘 좀 내. 아이고 성민아, 연락도 없이 웬 고기니? 이거 비싸 보이는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와? 너희 먹기도 바쁠 텐데. 아들은 대답 대신 거실을 한 바퀴 슥 둘러봅니다. 마치 새로 도배한 벽지라도 확인하듯 안방이며 베란다며 훑어보는 눈길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리모컨부터 찾았을 녀석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제 옆에 붙어 앉아 어깨를 주무르더군요. 고마우면서도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더라. 옆 단지는 재건축 얘기도 나오던데. 우리 집도 지금 팔면 꽤 나오지 않아? 올라봐야 내 집이지.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건데 값이 무슨 상관이니? 나는 여기가 제일 편하다. 제 대답에 아들의 손길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웃으며 말을 잇더군요. 하긴 엄마 집이 최고지. 나중에 어차피 이거 다 내 거 되는 거잖아. 그치? 엄마가 잘 지키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효도도 크게 하지. 농담이라기엔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어차피 내 거라는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죠. 남편이 죽기 전 제 손을 잡고 당신 노후는 꼭 이 집으로 지키라고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며 주방을 서성였습니다. 고기를 굽는 내내 사업 이야기, 투자 이야기. 평소엔 알아듣지도 못할 복잡한 숫자들을 늘어놓더군요. 요약하자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자금이 좀 묶여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사업 조금만 더 확장하면 진짜 대박 나거든. 근데 은행이 참 야박하네. 담보만 확실하면 바로 해결될 텐데. 아들은 한우 한 점을 제 앞접시에 놓아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고기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부모의 직감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아들이 사온 그 비싼 고기는 선물이 아니라 조만간 청구될 엄청난 청구서의 계약금 같았거든요. 아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 남은 고기 냄새가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앉았던 자리를 한참이나 쓸어보았습니다. 30 넘은 자식이 여전히 제 품 안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 아들의 뒷모습은 낯선 맹수 같았습니다. 제 유일한 요새인 이 집의 담장을 기웃거리는 맹수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며칠 뒤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평화로운 노후를 단숨에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애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저는 제 생명줄 같은 이 집의 열쇠를 끝까지 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 평생 남에게만 해왔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무서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담배만 연신 피워대며 한숨을 내뱉었죠. 어머니, 저희 정말 죽으라는 건가요? 성민 씨 사업 망하면 저희 네 식구 다 한강 가야 해요. 애들 학원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도 없단 말이에요.
그놈의 사업이 뭐길래 32평 이 아파트에 저당을 잡히면 3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 이거 빌려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자 딱딱 갚고 반년 안에 다 정리해서 대출 갚을게. 엄마 죽을 때 이 집 등에 지고 갈 거야. 자식이 죽겠다는데 엄마는 집 한 채가 그렇게 중요해?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죽을 때 지고 갈 거냐니요. 제가 이 집을 지키려는 게 제 욕심 때문인가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마지막까지 내 몸 하나 누일 곳 건사하려는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인걸 아들은 끝내 모르는 척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거친 한숨소리와 며느리의 훌쩍임이 마치 저를 죄인 취급하는 채찍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모진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부모라는 이름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결국 저는 날이 밝자마자 장롱 깊숙이 숨겨둔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이 평화로운 집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엄마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효도할게라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했던 반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은커녕 어느 날부터인가 제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결된 목소리는 예전의 그 다정함은 온데간데없고 짜증만 가득했죠. 엄마, 내가 지금 이자 낼 형편이 안 돼서 그래. 엄마 연금 나오잖아. 그걸로 일단 좀 막아줘.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다니까. 그날부터 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연금 70만 원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저는 68 나이에 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며 식당 설거지며 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폐지를 줍는 제 손은 겨울바람에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연히 본 며느리의 SNS 사진 한 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자 5만 원이 무서워 고기 한 점 못 사 먹는데 아들 가족은 강원도니 제주도니 여행을 다니며 웃고 있더군요. 며느리의 손목엔 제가 보지도 못한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위기 넘기고 이제야 숨 좀 쉬네요. 행복한 주말. 그 짧은 글귀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제가 흘린 피눈물은 저들에게 그저 공짜 돈이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제 살점을 뜯어먹는 괴물을 키웠다는 생각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집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매 통지서였습니다. 아들이 이자를 석 달이나 연체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경매 통지서를 들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는 아들을 밀치고 들어갔죠.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새 소파, 커다란 TV. 제 아파트를 팔아 지켜낸 저들의 안락함을 보니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내 집 경매 넘어간 거 알고 있었니? 아, 진짜. 엄마가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경매까지 가. 내가 나중에 해결한다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휘두른 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괴물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죄인이다. 이제 끝이다. 내가 내 집을 탐냈지. 그럼 나도 내 인생에서 비켜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부터 나는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채권자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식이라 망설였던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 녹취록, 그리고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아파트를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엔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이 차지하고 있던 제 마음의 방을 비워내니 이상하게 숨이 쉬어지더군요. 아들이 보낸 엄마 제발 취소해줘 라는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웃어보았습니다.
저는 연고 없는 작은 소도시로 내려왔습니다.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롯한 제 공간입니다.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싱싱한 나물을 사고 오후엔 공원을 산책합니다. 남의 뒤치다꺼리가 아닌 나를 대접하는 삶이 이렇게 달콤한 줄 68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초라해진 모습의 성민이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며느리와도 갈등이 깊어졌다고 하더군요. 문 밖에서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녀석을 위해 끓이는 게 아니라 오늘 생일을 맞은 저 자신을 위한 미역국이었죠. 성민아, 들어오지 마라. 지금 내가 끓이는 미역국은 나를 위한 거다. 내가 나한테 빌려간 돈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 갚아라. 그때까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내 발로 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아들은 대문 밖에서 한참을 울다 돌아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자식을 망치고 부모를 죽인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내어주지 마세요.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해야 자식도 인간의 도리를 배웁니다. 오늘 저는 저를 위해 예쁜 그릇에 밥을 담고 나를 위한 찬란한 노후의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